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 유동성 문제로 인한 보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회생하시겠다는 건가요? 회생 계획안을 보여주세요. 공개하십시오. 아니요, 말씀 지금 하십시오. 언제 오시겠습니까? 약속을 한 번도 안 지켰잖아요. 약속을 하세요. 10만 원짜리 지금해. 홈플러스 배송기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차량이라든지 이런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개인 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는 일상.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운이 좋은 게 아파트 단지 이렇게 배송하는 건데 빌라랑 주택가 가면 엘베가 없어요. 4층 5층도 이거 들고 막 3번, 4번씩 이렇게 4층 5층 와서 올라갔다 옮겨야 돼, 이런 거는. 하지만 지난 4월 그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차, 즉 인력 축소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홈플러스 본사에서 감찰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원숭사는 뭐 전달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행사 끝나고 나서 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갑자기. 그래놓고 바로 감찰을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납득은 힘들죠. 근데 1년씩 계약을 해놓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다 써놓고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놓고 의미 없이 그냥 바로. 지금은 결근한 배송기사를 대신해 대타를 뛰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감차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버틸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수입이 없어지면 집사람도 부담을 가질 거고. 홈플러스 배송기사는 전국적으로 약 1,700명, 기업 회생 이후 100명 정도가 계약 해지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우리가 휴무수 늘리는 것도 감내하겠다. 홈플러스가 지속 경영한다면 그런 의사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감차.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17개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최근 울산 남구점을 포함한 10개 점포에 추가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폐점 위기에 매장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한 빌딩,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본사가 있는 곳. 전국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돌아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장원에서고요. 선생님은? 저는 진해에서 왔습니다. 저는 마산에서 왔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저도 진해에서 왔습니다. 저는 진영에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 13년 차 됐고, 14년 차고 내년이 15년 차예요. 정년이 희망이었었어요, 정말로. 지금 제가 정년이 한 5년, 6년 남았는데 그거 정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앞전에 희망퇴직도 안 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희망퇴직이 작았거든요. 근데 다 남으신 분들이 정년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이 터지니까 더 망하고. 김해 쪽이 진영점입니다. 익스프레스? 네,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는 작은 매장이죠? 네, 작은 매장. 동네마트라고. 동네마트는 사실은 우리 아파트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매장 손님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까 없어지면 안 된다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홈플러스 꼭 살아남길 원하고 있습니다. 폐점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휴무일에 서울에 올라온 이유입니다. 저희보다 내려가서 좀 잘 드시고.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세요. 네, 울지 말고 좀 제발. 제발하고 울지 말고. 울고 간대. 네, 고생했어요.
지금 현장이 너무 불안하죠. 지금 우리 점포가 언제 팔릴지 모르고 또 점포가 팔리게 되면은 사실은 제 일자리가 잃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들 다 포함하면 약 10만여 명의 이제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청산으로 가면은 이 안 좋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다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료 협상이 안 되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전국 27개 매장. 천안에서는 매장 2곳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폐점 위기를 맞은 180여 명의 직원들. 홈플러스 입사는 2006년도에 했고요. 여기 천안점에 근무한 지는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애정이 많죠. 회생 계획안이 전환 배치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겠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천안에는 홈플러스 직영 소형 마트 3곳이 있습니다. 각각 직원 10명 규모. 이 3곳에 180명 전원을 전환 배치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 시도 경계를 넘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매장으로 보내진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다수가 자발적 퇴사를 할 걸로 보이고 분위기상 회사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두 곳 다 폐점하는 것이 이익일 거니까 이제 그런 짐작들을 직원들이 다 하는 거죠. 직원들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홈플러스의 입점해 있는 가게들도 기업 회색이라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한 식당. 옆에 분은 누구세요? 집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죠. 회생한다는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시고 또 소문나는 홈플러스가 불운한 줄 아세요. 같은 회사에 다니다 요식업의 꿈을 안고 창업한 부부. 하지만 회생 발표 이후 홈플러스 고객 자체가 줄었고 부부의 식당에는 적자만 쌓이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이제 30% 정도 줄었고 그래서 이제 운영하던 인원 그 직원들 인원마저 저희가 이제 감축을 할 정도로 타격이 생겼고요. 홈플러스 입점 업체들은 자신들이 올린 매출을 한두 달 뒤 홈플러스로부터 입금받습니다. 그런데 회생 직후 며칠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해당 월에 발생하는 모든 매출이 2월 30날 기준으로 받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2월에 28일밖에 없으니까 3월 4일 날 이제 저희가 받게 됐었던 거고 근데 그날 또 회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못 받게 됐던 거고요. 식자재도 사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이제 본인 생활비로도 나가야 될 카드 값 등등이 있는데 그게 동시에 다 동결이 돼버리잖아요. 사장님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대출을 약간 받았었는데 대출 금액으로는 직원 급여하고 식자재비 약간을 소모하니까 이제 카드값 나갈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또 카드를 연체자니 또 신용 불량이 될까봐 이제 일시적으로 전 휴업에 들어갔었어요. 또 대금이 부족을 해서. 시급 매장인데. 그런데 홈플러스의 기자회견을 보다가 대출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프랜차이즈마다 원가율이 다르다 보니까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나 임대주분께서 긴급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도 지급하는 등 회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함으로써 저희는 이자를 지원해주면 괜찮네. 그나마 피해를 좀 복구할 수 있겠네. 이제 이런 마음에 홈플러스 측에 이제 문의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건 전주님이 주장하는 바일 뿐 자기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 아직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요게? 그리고 요걸로 이제 자체 포수기로 설치하신 거네요? 또다시 정산 지연이 되지는 않을까. 일부 점주들은 홈플러스 단말기 대신 자체 단말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 계속 내려와요 지금. 그 입금을 하라고?
네네. 내용 증명대로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협박 좀 비슷하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다음에 그러면은 재계약에 대한 거 이제 피해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좀 잘 해결돼서 장사 그냥 걱정 없이 할 수 있게끔만 해결되면 좋겠어요. 홈플러스에 입점한 점포는 전국에 약 8,000개. 생계가 걸린 이들이 MBK 본사 앞을 찾았습니다. MBK는 홈플러스 책임져라! 책임져라! MBK는 점주들의 목소리 경청하라! 저는 이번에 17개 폐점 점포에 들어가는 점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오는데 저와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저희 가게 직원들이 저한테 파이팅하고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MBK 김병주 회장 앞으로 공식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겠습니다. 그거 전달만 서류만 전달 받으실 분 아무나 내려서 전달만 드리면 돼요. 그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저희가 그러면 올라갈게요. 네. 아니 선생님들이 못 들어가세요. 전달하고 한동안 기다렸지만 MBK 측에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홈플러스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MBK 김병주 회장 면담할 수 있게끔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홈플러스라는 이 덩치를 다이어트하고 슬림화 해가지고 아마 매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와중에 분명히 피해보는 근로자들, 피해보는 입점 점주들이 발생을 할 건데 기업회생이라는 법 뒤에 숨어서 이 법을 악용해서 피해보는 점주들이 없기를 바라는 게 제 바람인 거고. 대형 유통기업의 회생은 사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우려는 고용 불안입니다. 홈플러스가 직접 고용한 인원만 2만 명, 배송기사와 협력업체, 입점 점포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약 10만 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줄여서 전단체라 부르는 채권을 구입한 투자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단체는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입니다. 보통 만기가 짧고 수익률이 좋은 금융상품으로 평가됩니다. 홈플러스가 카드회사에 지급할 예정인 카드 대금을 기초로 만들어진 이른바 홈플러스 전단체는 좀 달랐습니다. MBK 같은 이 방식의 지난달 이른바 홈플러스 전단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금만이라도 변제해달라는 이들. 선지급을 해야 합니다. 뻔을 양보해서 자기 잘못이 아니다 하더라도 작금의 사태는 MBK 파트너스 및 홈플러스 주요 의사결정권자들과 그 실무자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상환되지 못한 전단체 규모는 현재 약 4,600억 원. 다 피해자세요? 네.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좀 어렵고요. 지금 말 하루에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피해자들. 왜 인터뷰를 꺼려 하시는 거예요? 그 아빠가 야무진 딸, 둘째 딸한테 노후 자금을 맡겨서 지가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딸이 투자했다가 실패한 케이스. 그러니까 둘째 딸이 자기 언니나 남동생이 알면 집안 난리 난다. 아버지 쓰러지신다.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그중 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어렵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 10천만 원에 사는 사람이 2억이라는 돈은 어떤 돈일 것 같아요? 전 재산이에요. 또 아픈 아이가 있어요. 서울로 병원을 자꾸 다녀야 하니까 여기에 서울 근교에 조그마한 전세든 이런 거를 구할 수 있을까? 만기 3개월,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1, 2% 정도 높아 잠시 넣어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여태 빚도 한 번씩 없이 살았거든요. 빚이 없다는 건 뭐 부자라서 빚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버는 범위에서 살았어요. 2억이라는 돈이면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가겠지만 저한테는 그거 다시 못 모아요. 홈플러스 전단체를 구매한 개인 투자자는 약 600명. 노후 자금과 자녀의 결혼 자금을 넣었다는 60대 부부를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혔던 게 국내 채권이 0원이에요. 제가 17억을 넣었는데 3월 4일 아침에 0이 된 거예요. 쓰레기가 된 거죠. 원금이 이렇게 있지만 현재로는 평가 금액이 0이다. 2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남편. 이후 사업을 정리하고 가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 전단체를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고 둘이서 정말 아끼고 열심히 해서 번 돈이에요. 양쪽 부모님들을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입장이라. 근데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막막해요. 제가 몇 번이나 안전하냐고 물어봤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홈플러스 절대 안 망한다고 이래서. MBK가 그 모회사야. 그리고 그 모회사의 주인은 김병주 회장이야. 김병주가 누구냐면 그 이재용보다 돈이 더 많은 한국의 1등이야. 그러니까 별일 없을 거야. 그리고 별일이 3개월 안에 일어나겠니? 뭐 그런 식의. 증권사는 위험 고지 의무를 다한 것일까? 그런데 전단체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주관사랑 판매사들 협의해서 이게 사기 발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지검에 고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누구를 고소하신 거죠? 홈플러스하고 MBK를 고소를 한 거죠. 이게 결국 문제는 홈플러스가 이 카드 대금을 안 갚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거를 안 갚을 의도를 가지고 직전까지 발행한 거 아니냐.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 것은 2월 28일. 그런데 28일까지도 전단체는 계속 판매됐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면 투자자 기만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납부해야 할 카드 대금을 기초로 만들어진 자산, 유동화 단기 채권. 유동화 회사를 통해 이 전단체를 구입한 사람들은 홈플러스의 카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돈을 갚으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산 것입니다. 돈을 못 갚으면 돈을 못 받는 구조. 그 참가한 계약을 보면은 여전히 신용카드 회사가 채권자고 니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가 받아서 줄게. 니그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지는 내가 홈플러스에 돈 못 받잖아? 그러면 나는 몰라. 그 다음에는 당신들 위험 부담이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전단체 발행 추이를 보면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인 올 1월과 2월에 발행량이 급증했습니다.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가 커져왔던 것일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일도 돈이 없네, 모레도 돈이 없네 해가지고 일단 빌려오고 해서 메꾸다가 이러다가 어느 날 부도 나겠는데 돈이 없겠는데 그럴 때를 알면서도 계속 빌리는 돈을 늘려왔다고요. 초단기 자금은. 그러다가 신용등급 내려갔다 그러니까 만세 한 거죠. 어떻게 신용등급 내려갔다고 하루 이틀도 딴 데서 조달해볼 생각도 안 하고 본사에서 돈을 넣어서 이 초단기 자금을 메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은 돈 한 푼 안 쓰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딱 떠넘긴 거잖아요.
증권사는 홈플러스의 소송을 제기했고 홈플러스는 맞고소를 했습니다. 피해는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이게 살기가 힘들어지죠. 돈을 노자금 계속 저거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게 날다가 버린다면 큰일이죠. 아들, 딸, 며느리, 사위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혼자 당하는 거야. 살았으니까 목구멍을 풀칠하고 그냥 사는 거지. 무슨 목에 무슨 희망이 있고 낙이 있겠느냐고요. 그냥 어쨌든 애 수술비로 진짜 한 1점 몇 프로 조금 더 받자고 이게 전체가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2024년 전단체 발행량을 보면 전년보다 약 3,2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지점이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계약한 카드사 3곳 가운데 롯데카드 매출이 전년 대비 6,7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롯데카드는 MBK 파트너스에 매각됐습니다.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MBK인 것입니다. 계열사를 동원한 것 아닌가? 검찰 수사가 롯데카드로 확대되는 가운데 MBK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부족하다면 요건 다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시죠. 대주주는 오너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주주가 경영하는 게 아니고요. 롯데카드에도 경영진들이 있고 그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인 거고요. 매입 채무 유동화 거래 관련돼서는 홈플러스와 ABSTB 발행 주체인 그리고 재판매 주체인 신영증권 그리고 카드사들 간의 거래이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관여한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대주주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홈플러스는 어떨까? 홈플러스는 그 ABSTB라고 하는 그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그 발행에 대해서 발행과 또 재판매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고 사실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개인한테 판매한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선의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홈플러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2위의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는 왜 회생을 신청해야 할 만큼 어려워진 것일까요?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 절차 개시명령 신청서를 보면 다음에 3가지 이유로 영업이익이 극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의 단기간 대폭 상승. 두 번째, 코로나19 사태. 세 번째, 유통산업의 온라인 전환 가속화. 지난 10년간 온라인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대형마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분명 악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앞서 밝힌 3가지 이유 모두는 업계 전반이 공통으로 겪은 변화이지 홈플러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 유독 홈플러스만 기업 회생까지 오게 되었을까? 홈플러스의 주인이 바뀌었던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홈플러스 12주년 물가를 잡아줘요. 높은 물가 힘드시죠? 여기는 달라. 홈플러스 콩나물부터 냉장고까지 가격 착하다. 쌌어. 1997년 삼성물산이 설립한 대형마트. 1999년 영국 테스코가 경영권을 확보하며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에 인수됩니다. MBK 파트너스는 영국 테스코와 7조 2천억 원의 홈플러스 지분 100%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회장이 이끄는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 당시 MBK의 홈플러스 인수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상 최대의 인수합병 거래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지난 5월 귀국하던 김병주 회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사전에 준비하신 걸까요? 네. 기업회생 신청 직전에 단기 채권 대규모로 발행한 이유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회생 신청 계획하고 그러신 거 아니신가요?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 아니실까요? 홈플러스 전단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회장을 출국 정지했습니다. 미국명 마이클 병주 김 회장의 재산을 포브스는 95억 달러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이 2005년 설립한 MBK 파트너스. 약 40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며 동아시아 최대의 사모펀드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건수는 총 70여 건. 그중 절반 정도의 투자가 회수, 즉 엑시트 됐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을 인수해 6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고 되팔기도 하고 투자 성공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영업이익이 연 8천억 원에 달했던 홈플러스는 왜 기업 회생까지 가게 된 것일까? MBK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MBK는 자신들의 펀드 등으로 3조 2천억 원을 동원하고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2조 8천억 원을 신규 차입했습니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부채 3조 7천억 원도 있었습니다.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수하고 나서는 결국 내 빚인 거잖아요. 이게 과도하면은 결국 인수 후에 그 빚을 갚기 위한 영업활동이 되기 때문에 경영의 부담이 엄청 생긴다라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익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이익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납부했다는 것이죠. 인수 비용과 이자라는 부담을 안게 된 홈플러스. MBK가 인수한 뒤 16개 매장이 매각 후 폐점되었습니다. 14개 매장은 매각 후 재임차 방식으로 돌렸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한 뒤 같은 자리에 임차료를 내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애초에 채무가 너무 많았고요. 그 채무를, 그 부채를 다 이제 자산 매각으로 어느 정도 갚아 나갔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갚은 게 아니었죠. 그대로 또 빌려가지고 세일즈 리스펙 통해가지고 비싼 임대료를 내가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으니까요. 이게 자기 건물일 때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건물일 때는 임대료를 내게 되죠. 그 이제 고정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전문가들은 MBK가 인수한 또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빚을 갚느라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케이블 TV 업계 3위였던 딜라이브. 2008년 MBK가 맥커리와 함께 인수했지만 2016년 경영권이 아예 채권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건물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건물이 저희가 없습니다. 홈플러스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건물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건물도 하나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투자 부족과 경영 실패가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다고 합니다. 낙상 사고는 저도 당해봤어요. 이렇게. 일하실 때? 예, 전신주에서 떨어져서. 예, 그나마 뭐 머리로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다행이었죠. 전신주 타고 올라가다가 그 전신주에 이제 고정이 돼 있는 이제 안전 핀 이제 밟고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다 이게 핀이 빠진 거예요.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할 방법은 없을까? 인터넷 장비가 설치된 전신주. 2차 연결 장치가 없으면 별 수 없이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상에 2차 연결 장치를 만들면 작업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문제는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2차 탭이 많은데 이제 경기도만 넘어가도 뭐 이제 뭐 파주라던가 아니면 동두천, 연천, 포천 이런 쪽에 가면 이렇게 공사를 해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전신주에 달려 있는 1차 탭에서 이제 선을 집까지 이제 포설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럴 경우 더 위험하겠네요. 훨씬 위험하죠. 네. 이건 LG U 플러스 거고. 네. 이거는 요게 저희 딜라이브. 옛날 CNM 시절부터 계속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노후가 된 거죠. 타사에 비해 낡아 보이는 장비. 투자를 하면 할수록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보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하기 좋게끔 이제 시설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위험도에 노출되는 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인터넷 속도와 품질이 중요한 사업. 어떤 통신망을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통신망 구축에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굵은 선이 동축 케이블이라 그래서 320메가까지 제공이 되는 네, 케이블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기가급까지 이상 쓸 수 있는 광 케이블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게 아니고 이제 보시다시피 KT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라이버는 광 서비스는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 저희도 광을 합니다. 네, 광을 하는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투자비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가 많은 세대에 투자는 못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기가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LG 재판매를 통해서 이제 여기 안쪽에 이제 그 광 케이블을 꽂아서 쓸 수 있게끔 이 탭을 이용해서 기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LG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여기 보시면 LG 인터넷이 현재는 타사 통신망과 장비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투자를 해서 저희 망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데 사실 이 임대 비용도 언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저희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경쟁력과 이런 자부심들이 많이 사라지는 상황이죠. 전지현 씨, 또 이렇게 맛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 여기 있죠. BHC에만 있는 마법. 와. 지난 몇 년 마법 같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BHC의 모기업인 GGS는 5년간 5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GGS의 최대 주주는 MBK입니다. 수익은 잘 나누어지고 있는 것일까? 가맹점주 한 분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BHC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좋은 이유는 첫 번째가 영업시간을 극대화해서 늘림으로써 매출을 극대화했어요. 오픈시간, 마감시간 정오 12시부터 자정 12시 절대 어기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점주님은 몇 프로 정도 나오세요? 5% 정도? 그 본사도 알고 있어요. 가맹점 이익률 5% 정도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4시간 일하고 한 달에 4일 쉬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집에 가져가요. 20-30%에 달하는 BHC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가맹점주들과는 무관한 이야기. 초기 창업 비용 때문에 장사를 접기도 힘듭니다. 본사는 저희를 마치 전자제품의 한 부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건전지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과연 누구를 위한 영업이익률과 투자 성공이며 그들은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MBK의 인수 후 10년.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기존 A2-에서 A3 플러스로 한 단계 낮추면서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MBK에 피인수된 이후 인수금융 상환에 집중한 결과 점포 리뉴얼 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점포 노후화로 인해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고객 선호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이 결과적으로 홈플러스의 영업 부진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점포 리뉴얼 등 투자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눈에 띄는데요. 서울 시내 핵심 입지에 위치한 한 매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송파구 일대. 임대료가 높고 공실이 적은 지역에 위치한 홈플러스 매장. 홈플러스에 이곳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체를 만났습니다. 임대료 안 들어왔습니다. 얘기했더니 일단 자기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1일 날 공문으로 자기가 자기네들이 회생했고 회생을 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임차료를 저희 임대료를 50% 인하해 주십시오. 그래서 50%면 우리도 파산이다. 예, 왜냐하면 이 구조 알지 않으시냐. 우리는 토지주가 있기 때문에 토지 임차료 내야 되고. 그런데 기업 회생 이전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푸드코트로 사용되던 이 공간은 벌써 3년째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용도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실 형태로 개조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무실이 평당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앞에 건물들이. 그런 것보다 조금만 낮게 한다면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솔직히 관리가 건물 관리나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하 5층, 주차장에서 마트로 이어지는 무빙워크도 1년째 멈춰 있습니다. 2015년 MBK 들어간 이후에 추가적인 투자가 거의 없어요. 이거를 폐점을 아예 예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이게 그리고 누굴 위한 회생인가 라는 부분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 대주주의 엑시트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는 거 아닌가? 6월 12일 홈플러스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기업을 청산했을 때 가치가 3조 7천억 원으로 기업을 계속했을 때보다 높다는 결론. MBK는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주 2조 5천억 원을 포기해 큰 희생을 감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조 5천억이 그 보통주라는 게 얼마나 기만이에요. 처음에 이 M&A를 한다 그럴 때 나 2조 5천억을 포기할게. 내 주식을 포기할게. 그럴싸하게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많이 양보하는구나. 모르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휴지조각이 된 회사의 주식이 어떻게 2조 5천억이 나와요. 다 망한 회사에 보통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고 2조 이상 많거든요. 그렇게 괜찮은 회사면 자기가 좀 돈을 더 넣어서라도 2조 5천억 가치를 회수해 가면 되지. 보란 듯이 우리는 2조 5천억 포기할 테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추가 투자를 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MBK는 불가하다는 입장. 그 이유는 사모펀드의 특성에도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MBK 사모펀드는 이미 시한이 다 되었습니다. 홈플러스 외의 기업들로부터는 이미 투자 수익이 회수된 상태, 즉 엑시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를 정리해서 또 성과금을 가져갈 거예요. 송곳을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이 딜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노동자들, 점주들, 그리고 다른 납품업체들,
발생한 모든 손실은 그들이 떠안아야 되고 우리 사회가 전체가 다 떠나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억울하고 제일 처음에 인수 과정부터 그 다음에 경영 과정 그 다음에 회생 신청한 이 과정 전체의 속이 하나의 일관된 계획하에서 있었던 거 아니냐.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법원에 넘기면서 손해는 사회화하는 이런 과정으로 결론 지어진 거 아니냐. 예정된 거 아니냐. 지난달 애타는 홈플러스 직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약간 출국 금지 정도 조치하고 말하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들을 지렛대로 회사를 매각하려 한다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아무런 자구 노력도 없이 그렇게 M&A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저희가 아직 부동산이 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사모펀드가 이게 사는 게 아닐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당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 MBK는 어떤 입장일까? 먼저 차입 매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홈플러스 인수 같은 경우는 그 인수금융의 비율은 한 50% 정도입니다. 당시 2015년 말 그리고 2016년에 홈플러스의 상각전 영업이익은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인수금융으로 인한 이자 추가 부분은 1,100억 정도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었을 때 그렇게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M&A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청산, 즉 홈플러스가 문을 닫고 자산을 팔아 정리될 가능성은 없을까? 이론적으로는 청산 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홈플러스가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의 그런 사회적인 파장과 또한 임직원분들의 그런 대규모 실직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방지를 하고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이런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서 회생 법원에서도 인가전 M&A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럼 MBK는 청산을 할 생각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추호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주 회장의 사제 출연 약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홈플러스의 온라인 비즈니스 MBK 파트너스의 설립자인 김병주 회장께서는 홈플러스 회생 신청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홈플러스의 증여 및 개인 보증 방식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그런 재정 지원을 단행을 하셨습니다. 또한 MBK 파트너스 운용사는 홈플러스를 위해서 홈플러스의 대출의 연대 보증을 통해서 약 1,500억 원의 연대 보증을 진행을 했고 지난해 11월 도서관 조성을 위해 큰 도움 주신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님과 배우자 님 자리하셨습니다. 서울시 도서관 착공식에 김병주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김병주 회장은 이 사업에 3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도서관의 가칭은 김병주 도서관입니다. 밤 10시 하루 일을 마친 홈플러스 매장 직원들이 함께 퇴근합니다. 그래요, 타라. 아무 때나 타면 안 되나? 우리 오늘 언니랑 퇴근 못 할 뻔했다. 우리 혼자 살아 했어. 퇴근할 때 돼가지고 갑자기 있자이가 그 빨리 해가지고 또 다시 해. 와 진짜. 모두 10년 이상 일한 직원들. 세후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엄마 왔다. 왔나? 장지. 밥은? 밥 먹지? 아빠는? 자는데? 알았어. 긴 하루.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나가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부심도 느껴왔습니다. 3인 가족 또 부모님들에게 달달이 용돈을 드리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문을 닫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생계를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누가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왔습니다. 누가 봤을 때는 그 최저임금 받는 직장 뭐 그리 좋다고 그러겠냐마는 저희에게는 생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잊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일을 해요. 동료들과 울다가 동료들과 위로를 하다가. 홈플러스는 어떤 직장이세요? 제 회사입니다. 제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거, 우리 동료들과 내가 만든 나의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를 잊지 말아 주시고 저희를 함께 지켜주세요. 홈플러스가 포함된 MBK의 블라인드 사모펀드는 얼마의 투자 이익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사모펀드에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사모펀드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 2개였던 사모펀드는 현재 약 1,10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MBK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 핵심에는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 그다음에 근로자, 협력업체, 공급망, 지역사회 이런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장기 이익도 같이 고려하면서 저희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이 우리가 최근에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그런 사회적 책임도 우리가 충분히 다하겠다라고 커밋을 한다든지 그런 회사들 위주로 선정도 하고 위험관리 프로세스도 향후에 개선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홈플러스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홈플러스를 내 회사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온 이들에게도 장기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회사를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